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소개받은 이복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주제가 제가 강의를 전문 강사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중에 초령 사회의 노년의 삶의 지혜를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우리 회장님의 뜻에 따라서 제가 그걸로 강의 내용을 편성을 했습니다. 약 1시간 반 정도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대한치매협회가 웰에이징 학교라는 전통 있는 학교에 와서 강의하게 된 걸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소개 아까 했습니다마는 공무원 생활을 36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서울시에 있었는데 서울시 한강사업부부장을 했는데요. 퇴직하고 나서 문인 등단도 하고 뭐 청년교육도 하고 용인대, 동서울대, 허수에게도 강의도 하고 뭐 현직에 있을 때는 열심히 해가지고 뭐 훈장도 받고 했습니다만은 제가 책도 뭐 몇 권 써가지고 출판 기념회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뭐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지금 강의하고 책을 쓰는 이유는 제가 아까 잠깐 회장님이 말씀해 주셨지만은 올해 나이가 요새 우리 나이 아니고 집의 나이로 83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살 날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있기 전에 내가 얻은 지식, 정보, 가치를 정말 나눠주겠다. 그래서 그 방법이 책을 써서 나눠준다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 손자나 나중에 자손들이 할아버지가 나중에 뭘 했느냐 물을 적에 그 뭐 얘기 누가 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책 한 권 던져주면서 이런 생각을 했노라 하는 의미에서 책을 썼고요. 그런 것 뿐이고 다만 그래서 이제 나눠주고 한다는 의미니까 이해하시고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사람 사는 얘기를 하고 행복이 무엇인가, 그다음에 이제 청렴한 인생에 있어서 삶의 지혜는 어떤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할 텐데요. 이게 뭐 굳이 이 순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냥 나이 든 사람의 선배로서 얘기를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체험한 걸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혜를 나눠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이 행복하려면요. 여러분이 할 일이 있고 제가 할 일이 있습니다. 제가 할 일은 식당 주인처럼 맛있고 영양가 있고 또 먹고 싶은 음식을 차려내는 게 식당 주인의 목표 아닙니까? 그런데 강사도요. 재미있고 유익하고 감동 있는 강의를 통해서 또 먹고 싶도록 하는 얘기는 또 강의를 듣고 싶은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강의 듣는데 여러분이 집중하냐 안 하냐는 제 책임입니다. 오늘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절반이 잤나 봐요. 그러니까 목사가 화가 나니까 그 권사, 나이 많은 권사님 보고 권사님 그거 다니면서 자는 사람들 깨우세요. 이러니까 권사가 일어나서 혼자 중얼거리더래요. 잠은 지가 들게 해놓고 깨우긴 나보고 깨우란다고. 이건 유머입니다. 유머인데 근데 강사가 여러분이 만약에 집중을 하지 못한다. 그걸 듣다가 중간에 그만둔다. 그건 제 책임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책임이 있습니다. 뭐냐면 수준 높은 고객처럼 수준 높은 고객은 맛있으면 누구한테 말하죠? 음식을 맛있으면 나가 다른 사람에게 말해줘야 됩니다. 맛이 없으면 주방장한테 말해주거든요. 근데 우리 되게 반대로 얘기합니다. 맛이 없으면 다른 사람한테 가서 맛없다고 저직하지 말라 그러고 맛이 있으면 주방장한테 오늘 음식 맛있어요. B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전공을 비우고 기대하고 그 선입관 뭐 근심 걱정 버리고 저에게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하기 전에 집중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사람 사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요. 이 사람을 빼고 자기를 한번 넣어보세요. 아버지이십니까? 아버지는 다 아버지입니까? 아버지다워야지. 어머니입니까? 어머니다워야지. 사장입니까? 사장다워야지. 그래서 그런 의미로 자기가 처해 있는 입장에서 외삼촌이면 외삼촌다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은 오늘 가슴에 무엇을 담으려고 하느냐? 이 병이 세 개가 있습니다. 꿀병이 있고 꽃병이 있고 물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병에 담긴 물건을 뽑아내면 이름이 다 똑같이 병이 됩니다. 아무리 예쁜 통이라도 그 통에다가 쓰레기 담으면 쓰레기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사람은요, 남자들은 로망이죠. 이런 뭐 육체가 건강한 육체죠. 근데 짐승은 사자나 호랑이는 힘만 세면 왕자가 되고 왕이 되는 거죠. 모든 걸 지배합니다. 근데 사람은 아무리 근육이 넓고 힘이 세더라도 머릿속에 가슴속에 이걸 담지 않으면 지배층이 될 수가 없다. 그러면 이것은 제가 새마을중앙야구원에서 크로징 강의를 하는 겁니다. 저한테 집중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무엇을 들어야 하냐? 오늘 여러분은 나한테 무엇을 듣고자 하느냐? 하는 건 간단합니다. 뭐냐면 고급 정보와 지식과 가치를 담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면 왜 고급자를 붙여내느냐? 도박하는 사람의 정보는 도박을 어떻게 올리느냐? 도박하는 사람의 지식은 어떻게 쏘기느냐? 가치는 돈이잖아요. 우린 그런 거 아니고 고급 정보, 고급 지식, 고급 가치를 느끼기 위해서 여러분이 마음속을 비우고 집중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펼쳐놓고 보면 그 사람이 보입니다. 운명은 잘 타고나느냐, 사주팔자는. 이거는 믿지는 않지만은 명리학에서는 이걸 굉장히 중요시 생각했잖아요. 사주팔자가 좋으냐. 근데 저는 이걸 신봉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은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느냐. 만나는 건 우연히 만나기도 하고 필연으로 만나고 인연이 있어 만나지만은 같이 동행하는 거잖아요. 그 동행하는데 동행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좋은 부모, 좋은 선생님, 좋은 학교, 좋은 친구, 좋은 아내, 좋은 남편 다 소중하죠. 근데 어느 딸이 맞선을 보러 갔답니다. 갔더니 남자가 맞선 보는 놈이 나쁜 놈이에요. 맞선 보자마자 첫 마디가 얼굴이 참 재밌게 생기셨습니다. 이랬대요. 유머인 줄 알았는데 집에 생각하니까 웃기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웃기면 못생겼다는 말이잖아요. 걔 집에서 엄마한테 엄마 나 좀 이쁘게 나놓지. 그림이 나보고 오늘 선 물어갔더니 나보고 못생겼다고 놀렸어. 엄마가 화가 나는지 장롱에서 방석 끌었더니 딸 앞에 가더니 무릎 꿇고 정식으로 사과해야 돼. 딸아 미안하다. 나도 너를 이쁘게 낳고 싶어서 노력하는 거 아니야. 너를 이쁘게 낳으려고 동네에서 제일 잘생긴 남자 따라다니는데 너 아버지가 중간에 끼어드는 바람에 작품이 이렇게 나오고 말을 뻔했다. 이건 유머입니다. 유머인데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나에 따라서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교육을 받았냐는 것입니다. 인격이죠. 자각하든 자습을 하든 학습을 하든 교육을 받아가지고 왜 똑같은 사람이 한 건물에 근무하는데 왜 회장은 3억을 받는데 말달에 수인은 3천만 원 못 받느냐. 그 사람의 인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은 뭐냐? 바로 교육을 뭘 받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선택이죠. 초이스입니다. 뭘 선택하느냐?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걸 선택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 먼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선택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은 생명은 일회용입니다. 아무도 두 번 살 수가 없습니다. 물론 두 번 산 분도 계시죠. 예수는 부활했으니까. 그런데 선택이 가능한 것은 교환이 가능한 겁니다. 첫째 뭐냐? 직업입니다. 좋은 학교를 나오고 좋은 기술을 가지고 좋은 스펙을 가지면 좋은 직업을 얻게 되니까 노동가치가 고부가치된 일에서 일하게 되니까 이건 좋은 선택이죠. 직업은. 두 번째가 배우자죠. 누굴 만나서 가정을 꾸미는데 누굴 만나느냐. 이 사실은 제가 코로나 시대에 주례소를 갔더니 신랑이 뭐가 앞에서 코로나 갈까 봐서 나보고 마스크 쓰라고 하더니 내가 마스크 쓰고 주례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웃기는 사실인데 사실 배우자보다 더 중요한 게 없고 가정보다 중요한 게 없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가치관이죠. 종교라든가 신념이라든가 사상. 어느 사람은 교회에서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느 사람은 나무 간세한 모사하고는 스님 절에 가서 불교에 믿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사실은 이 가치라는 건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 장미꽃 한 송이가 얼마일까요? 한 송이가. 내가 보기엔 지금 뭐 한 4철 나오는 장미지만은 장미 한 송이 3천원에서 5천원 정도면 삽니다. 이 5천원이라고 칩시다. 이걸 여러분이 만약에 이거 장미꽃을 사가지고 집에 퇴근할 때 가져가서 배를 누릅니다. 띵동 하면 안에서 누구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나야 이러지 말고 띵동 하면
까꿍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부인이 문을 열고 웃을 겁니다. 당신 웬 꽃이야? 이럴 때 내가 오늘 이 꽃이 너무 예뻐 사왔어. 오다 보니까 이 꽃이 예쁠까? 당신 얼굴이 예쁠까? 궁금했어. 아내 옆에 꽃을 갖다 대고 얼굴 한번 보고 꽃 보고 얼굴 보고 꽃 보고 역시 꽃이 났구나 이러면 안 되죠. 꽃보다는 당신이 예쁘고요 하고 왈칵 껴안아서 입맞춤하고 꽃을 아내에게 집혀주고 사랑해 했을 때 그때 받아든 아내의 5천 원짜리 가치는 얼마가 될까요? 가치는 이동하면서 상승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 진주 목걸이는 여인의 목에 걸리면 아주 귀한 보석이죠. 이게 돼지우리에 던져지면 아무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짜증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뭐냐면 교환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출생연도, 부모, 출생지, 피부색 이게 교환이 가능합니까? 나는 왜 가난 집에 태어나느냐? 나는 왜 여자로 태어나냐? 남자로 태어나느냐? 어느 사람이요? 세상에 웃기는 부부가 있더라고요. TV에 나와서 토크쇼를 하는데 사회자가 묻더라고요. 두 분이 참 정이 좋으신데 죽고 나서 다음 세상에도 만나면 결혼을 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남자는 예, 할 겁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여자는 난 안 하겠대요. 왜냐? 그랬더니 나는 다음에 태어날 때는 남자로 태어날 거기 때문에 당신하고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불가능하지요. 누가 여자 남자를 본인이 선택합니까? 볼품 없이 태어나느냐? 이것도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교환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보아레니 밀라렛이라는 이태리 작가가 만든 핸드백입니다. 요거 하나가 10개를 만들었는데 악어백에다가 다이얼을 박아가지고 맨그러니 79억입니다. 하나로. 이게 10개가 동시에 다 빠졌답니다. 이게 소위 명품 가방입니다. 명품 가방은요, 시간이 가고 사는 날부터 값이 올라갑니다. 명품과 일반과의 차이는 그거죠. 시간이 가고 값이 올라가는 것. 사람도요, 시간이 가면서 같이 올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명품 인생. 나이가 더 갈수록, 나이가 먹을수록 존경을 받습니다. 더 수입을 받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바라는 바로 명품 인생이라는 얘기인데, 이 가방은 누비똥이라는 가방인데, 여기 보니까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2,300만 원 가더라고요. 이게 명품 가방이죠. 근데 그거보다도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이 같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진이 뭐 어깨동무하고 쫙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생각이 다 똑같을까요? 자녀, 가족, 동료들 생각이 내 생각과 같습니까? 아닐 겁니다. 더한 것은 우리가 오늘과 내일이 같을 것이다. 이 사진이 손흥민 선수가 케인하고 토트넘에서 합작골을 유럽에서 가장 많이 50골을 합작했잖아요. 근데 둘이 그렇게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케인이 유네르로 이적하니까 이제 딱이런 이력이 됐죠. 그래도 손흥민은 지금 잘하고 있는데 지금 동행하고 있는 사람이 영원히 갈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가족과 영원히 살 거다? 아니죠. 영원히 어떻게 살아요? 아내가 죽기도 하거나 아내가 죽기도 하거나 자식도 하거나 이게 영원히 사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걸 해서는 바로 지금 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 조직에 나가시는데요. 우리 회장님이 이제 조직을 이제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 리더십이 뭐냐?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는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리더십이라고 그러는데 구성원이 바른 일을 하도록 하는 사람이다. 지휘도 특권도 계급도 도제 책임이다. 리더는 책임입니다. 피도 들어가간 말입니다. 그런데 그럼 리더가 있으면 팔로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 뒤에 서 있는 친구가 리더고 팔로워들은 옆에 조를 넣고 있잖아요. 근데 팔로워는 집단의 목표나 내부 유지를 위해서 구성원으로 자발적으로 집단활동을 참여하도록 하고 이렇게 되고 오늘도 보니까 여기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지금 청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들어오게 돼도 수많은 노력과 노력을 통해서 팔로워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능력 이게 바로 리더와 팔로워의 조합입니다. 그래서 이 리더와 조직의 팔로워의 파트너십이 뭐냐면 이건 이렇습니다. 긍정하는 마음 긍정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부정만 하고 불평만 하고 이런 사람은요 조직에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매사를 어려워도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하시죠. 해야 됩니다. 리더를 따라가는 팔로워. 두 번째는 경청하는 거죠. 남의 얘기를 그냥 일절만에 알고 있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다 해봤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경청하는 것. 세 번째는 칭찬해 주는 것.
이 사실 칭찬에 우리는 익숙하지 않잖아요. 근데 칭찬해 주는 게 이게 리더 팔로 사이에는 가장 참 잘했어. 당신 덕에 우리가 살아. 그다음 또 한 것은 인정해 주는 것.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갔을 때 그 당시 모리노 감독이었습니다. 첫 번 출전하던 날 볼 딱 잡고 너는 앞으로 할 수 있어. 너는 앞으로 토트넘의 기둥이 될 거야. 그 격려를 듣고 운동장에 뛰어나갈 때 발이 땅에 붙지 않는 것처럼 구름에 뜨는 것처럼 떠나갔다가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인정해 주는 것. 더 하는 것은 격려해 주는 거죠. 잘못해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게 격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조직에서 다 조직에서는 어떤 집단에 서로 다른 특성이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더십 가운데는 셀프 리더십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사실 가장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할 일을 철저히 하라는 겁니다. 일어나지 않고 말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리더의 자기가 없습니다. 할 일을 철저히 하라. 두 번째는 누구와도 다투지 말라. 리더나 컬러는 다투면 그래서 헤어질 일이 많고 끝입니다. 누구와도 다투지 말아라. 세 번째는 가까운 사람에게 잘해라. 우린 먼 데 사람은 잘합니다. 근데 절대요. 가까운 사람에게 잘하는 사람이 진짜 진정한 리더입니다. 세 번째는 그다음에 네 번째는 가진 것을 베풀어주라,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셀프 리더, 자신의 리더십을 갖고 있는 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내가 어느 사람은 리더 자격이 있다. 자질은 없습니다. 누구라도 이것만 지키면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소통의 달인이 있습니다. 소통은 뭘로 하느냐? 말이거든요. 말은 짐승들도 말을 하지만은 짐승들도 자기도 언어가 있겠죠. 사람은 아니다. 그럼 뭘 해야 되냐? 험담하기보다는 칭찬을 하라. 두 번째, 말을 덜해야 내 편이 됩니다. 절대 어떤 경우든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외면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더럽게만 하고 내 편이 되려면요. 말을 내가 덜해야 내 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흥분하거나 화내는 것. 이건 근본입니다. 어떤 경우든 화내거나 흥분하면 그 사람은 존경받지 못합니다. 더한 것은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골라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은 그건 인기가 없습니다. 듣고 싶은 말. 오늘 날씨가 좋다. 근데 비가 좀 내린다. 그래도 그냥 야 비가 내리지만 이 정도면 우리 갈 수 있어. 이 정도는 괜찮아야지. 오늘 재수있게 누가 날짜 잡았는지 비가 내린다. 이렇게 부르면 이게 듣기 싫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말의 상처는 칼보다 무섭다. 이게 모노코 속담에 있는 말입니다. 말로 낸 상처가 이게 소통의 인격이기 때문에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갈등과 생기면 소통 관리라는 능력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첫째는 경쟁에서 이기면 됩니다. 그런 상대방을 제압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싸워가지고요, 어퍼컷을 쓰는 순간에 스트레이트가 날라오면 이게 점수가 안 납니다. 이건 상처만 남죠. 두 번째는 회피하는 겁니다. 힘든 이 사자를 이길 동물이 있습니까? 그때 피해야죠. 근데 우리는 흔히 그냥 질지 알면서 덤벼들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때로는 회피하는 것도 방법이 하나고, 더한 것은 받아들이는 걸 수용하는 거죠. 이 오케스트라 합창단, 지휘자 한 사람의 손끝 따라서 똑같이 음악이 나가고 나갑니다. 근데 나 혼자 내가 하겠다고 독불장군을 나가면 하모니가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협상하고 타협하는 게 노라는 답을 예서로 바꾸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고3짜리가 자전거 사달라 그러니까 엄마 보고 엄마 자전거 사줘. 야 내일 대학교 가는데 무슨 자전거야. 이러면 안 됩니다. 야 사줄게. 근데 야 너 대학 가서 사면 안 되겠냐? 내 대학 가서 오토바이 사줄게. 이번에 4년제 대학만 서울시에 들어가. 그럼 내가 사줄게. 그래서 노라는 대답보다는 예스라는 대답으로 바꾸는 협상. 이건 우리가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잘하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요 타협을 잘하고 흥정도 잘하고 분위기 살립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를 주고 하나 받는 것.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도 뭐냐 이런 게 부족한 것 같아요. 노를 하지 말고 예스로 하되 그 대신에 이건 이렇게 하자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싸우면은 지고 결과를 이기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이제 행복이 무엇인가 한번 따져라. 근데
누굴 탓하거나 핑계대지 말라. 되게 우리 사람들은 남을 탓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핑계대지 말라. 그건 뭐냐면 사람마다 우리가 잘 살아보자, 잘 살아보자. 그런 노래 있잖아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그 잘 사는 게 어떤 것일까요? 나라마다 사람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영국에는 정원이 넓은 집에 잘 산대요. 프랑스는 사회봉사를 많이 하면 잘 산대요. 일본은 보니까 가정이 화목하고 건강하면 잘 산다 그래요. 우리나라는 못 가요. 우리나라는 부재 출세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린 행복이라는 얘기를 할 적에 오복을 얘기하잖아요. 장수, 강건, 부, 유호도, 고정면. 어느 사람은 이빨이 오복이라는데 이빨 오복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우리 복을 얘기할 때요. 뭐 자식복, 처복, 먹을복, 잠복, 돈복, 복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이라는 것은 한 사람에게 미뤄지지 않습니다. 절대 한번 보세요. 애가 공부를 잘합니다. 근데 건강이 약해. 돈은 많습니다. 자식이 없어. 아내가 예쁩니다. 근데 병들어서 일찍 죽어. 이 절대 똑같은 한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각자 생각하기 나름이다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행복의 철학적 질문을 한번 해보면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 했죠. 너 자신을 알라 그러잖아요. BC 477년에 소크라테스 나오나 가수가 지난번에 테스 형 해가지고 뭐 소크라테스 하는데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그리스의 아테네 철학자입니다. 석공인데 석공일 안 하고 맨날 아테네 가서 연설을 하기 때문에 많은한테 미움받아가지고 제자들이 스승님 선생님 결혼해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소크라테스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데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다. 어차피 후회할 바에는 하고 후회해라. 해서 마누라 좋은 마누라 두면 너 행복하게 살 것이고 네가 만약에 나쁜 아내를 만나면 넌 철학자 된다. 이 우스갯소리죠 이것도. 그런데 제자 가운데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피타고라스 이문한자지만 그중에 플라톤이라는 이 제자는 장가도 안 가고 키도 한 1m 60밖에 안 되는 아주 형편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행복에 대해서는 아주 도사입니다. 행복에 대한 다섯 개 기준을 말했습니다. 조금 부족한 재산도 행복의 기준이고 부족한 용모, 절반밖에 안 되지 않은 명예, 두 사람에게 체력, 절반은 소백지 않은 말솜씨. 이걸 들어보니까 생각해보니까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플라톤은 행복의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정의 행복도 질량의 법칙이 있어가지고요. 다 똑같지 않지만은 누구나가 행복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근데 제가 왜 그렇게 사셨어요? 이런 말씀을 들어보는 것은 얼마 전에 나이가 이제 제가 80을 넘어보니까 어느 시인이 쓴 시 가운데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그 유명한 시잖아요. 또 서시라는 시를 보면 하늘을 우러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 부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올라보니까요. 부끄러운 일도 많고 후회되는 일도 많고 이게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 보니까 어느 트롯 가수가 노래를 했는데 제목이요. 왜 그렇게 사셨어요 부모가. 근데 편지를 아버지가 보내고 밥 잘 먹으라 일 잘해라 건강해도 해답 한 번 안 했대요. 그 돌아가시고 나니까 너무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하나뿐인 부모님 내가 뭐라고 당신 인생을 바쳐서 그렇게 사셨어요. 이 못난 아들 혼자도 가졌어요. 오늘따라 보고 싶습니다. 우린 사무곡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거 들을 때마다 감동이 되잖아요. 어느 가수는 도착했다고 말해요 하기도 하고 뭐 무슨 하여간 3번이었는데 이 노래가 요새 크게 들리는 것은 나이 탓일까요? 누구나가 다 그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식들을 믿었는데 시대가 변했다 말씀드리는 것은 젊어서는요 자식 공부시키고 결혼시키려고 버는 돈 다 썼습니다. 이 집이 변해가지고요 이제 자식들도 남입니다. 독거노인이 고독사가 매년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체 노인의 65세 이상의 노인의 37%는 빈곤한 사람입니다. OECD 국가는 전체 빈곤한 사람이 13%입니다. 우리 약 3배가 더 가난한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독거노인의 경우에는 더 많고 여자인 경우에는 더 많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우리 샌드위치 세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부모를 모셨잖아요. 우리 노인들은 다. 부모를 모신 마지막 세대고 자식으로부터는 부양받지 못하는
첫 세대다. 그리고 샌드위치 같은 존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공감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일리는 있는 소리다 생각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 나이 든 사람들 노년들은요. 이제 스스로 생존력을 세워야죠. 자식에 의존하는 것도 안 되고. 자식들의 집에 한번 가보세요. 아버지 주무실 방 따로 만들어 놨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농촌에서의 부모지 요새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전략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값지고 보람을 살기 위해서는 크게 착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빨리 초고령사가 올지 몰랐습니다. 요새 출산율이요. 두 사람 결혼하면 최소한 두 사람을 낳아야 인구가 유지돼 나가는데 0.7%입니다. 두 사람이 결혼해서 한 사람도 안 낳는 거예요. 왜 안 낳느냐? 이건 정부에서 충청북도 보니까 도지사 지난번에 만났더니 뭐라 그러냐면 충청북도에서 아기를 낳으면 1,000만 원 준대요. 태어날 때 500만 원 주고 그 뒤에 200만 원 주고 해서 금방 이사 갈까봐 나눠준대요. 왜 그러냐? 아기 하나 낳으면요. 경제 부가가치가 약 12만 원 정도 된다 그럽니다. 경제 부가가치가. 왜 그러냐면 애가 낳으면 분유 사 먹여야죠. 애들 옷 사줘야죠. 유치원 보내야죠. 선생님 해야죠. 중학교 가야죠. 고등학교 가야죠. 이게 많이 되는데 이거를 우리는 출산율이 낮아야 되는 이유 중에 큰 게 하나는 이건 부모들이 말려야 됩니다. 동성애라는 거 이거. 이게 아니 여자끼리 결혼하고 남자끼리 결혼해가지고 그걸 좋다고 하는 게 애기가 생깁니까? 애기 안 생기면 그 뭐 나라가 제일 먼저 없어지는 민족 가운데 우리나라가 일본이라고 하는 얘기는 미래학자들의 얘기입니다. 꼭 맞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지금 인구가 줄어가지고요. 초등학교 지금 시골에 다 분교됐잖아요. 망했잖아요. 애들 몰라요. 지금 대학교가 지금 애들이 없어가지고 이제 큰일 났어요. 대학이 문 닫을 때가 한둘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 출산율이 낮아지고 오래 사니까 초고령사가 된 겁니다. 이제 내년 되면 2025년 되면 20%가 노인이 되면 5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노인입니다. 그럼 4사람이 한 사람을 먹여 달려야 돼요, 국자로. 이게 문제고 노후 준비가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이게. 이제라도 정신 차려가지고 뭐 연금을 한다거나 뭐 노후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그다음에 이게 안 되면 노년에는 가난할 줄 몰랐다. 그 가난하다 이게 지금 현재 돈 못 주잖아요.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인정이 되면 집도 없고 돈도 없으면 자식도 안 도와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그때 이제 요양원에 가도 돈도 안 받게 되고 밥 쌀도 갖다 주고 의료비도 부어주고 하니까 그게 이제 정부의 보장도 의존하는데 지난번에 송파 어느 소위모녀 사건이 있었잖아요. 아니 쌀이 없으면 정부 얘기하면 될 텐데 정부에서 그걸 위해서 지금 대비한 게 많이 있는데 얘기 안 하면 정부의 사회보장제도는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라 이런 얘기죠. 지하철 타면 당당하게 노인석에 앉고 극장에 공짜로 들은 데 가면 극장도 가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회용 인생인데 우리가 잘 살아보자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행복은 절대적인 것은 없다.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가 없습니다. 행복은 비교해서 만족하면 되는 것이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좋은 예는 아닙니다만은 우리 북한에 김정일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김일성의 아들이죠. 김정일이가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죽었습니다. 우리나라 제일 부자가 누구냐? 그러면 자타가 인정하는 이건희 씨죠. 이건희 씨도 식물인간 돼서 몇 년 고생하다가 죽었습니다. 최고의 권력을 잡았던 김정일이도 돈이 천천만만을 갖고는 이건희도 죽었습니다. 내 얘기를 지금 왜 하느냐면 이 김정일과 이건희는 나하고 한 동갑입니다. 근데 이들은 수명은 타고나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래도 수명은 타고나서 장수하고 있으니까 근데요. 모든 사람이 모든 걸 다 가질 수 없다. 그러니까 착각하면 행복하다는 얘기는 그 착각하면 행복하다는 얘기. 그럼 이쪽 입고 웃고 다니는 바보는 행복할까요? 착각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뿐입니다. 뭐냐면 주관의 가치가 성취의 만족감이 모든 사람의 공통적 가치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최고의 가치로 사는 사람들은요. 밥을 굶어도 돈 모는 재미로 삽니다. 밤새도록 잠 안 자고 돈 갖다가 자고 세고
이러는 게 보람을 알고 돈이 생명입니다. 목표입니다. 돈은 수단 가치지 목표 가치가 아닌데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기록을 남기는 사람들입니다. 8,000m 이상의 엘리베이터 산에 뭐 밑봉을 달렸다. 또 스포츠 경기에 뭐 0.1초의 기록을 당겼다. 뭐 수영을 하는데 뭐 0.1초를 달성했다. 기록을 남기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생명을 걸고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걸 등산을 다니는 겁니다. 이것도 행복한 사람이 추구한 가치가 이 사람들이 그게 가치겠죠. 또 어느 사람은요, 남을 돕고 봉사하는 일을 가치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거 잘합니다. 헌혈을 나는 700번을 했다. 나는 500번을 했다. 그리고 기부를 나는 지금 1억 기부 대회에 모였다. 나는 남을 도와주는 일을 보람으로 삼는다. 나가서 도시락 싸줘가지고 다 포화해서 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를 희생하면서 남의 도와주는 일을 가치로 삼는 겁니다. 이러면 그 가치가 행복인 거죠. 그 다음에 뭐, 박수를 모아주는 사람의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비참하죠. 근데 그 사람이 보람이 있을 거예요? 아닙니다. 언덕까지 끌고 약한 가니까 그 위에 가니까 박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그 박수를 줄 때 그 포만감은 아마 어느 누구보다도 행복할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자기의 행복이라는 것은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로 인정받는 것이지 누가 제3자가 객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관적 가치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보면요. 참 대단한 한국의 위상이 우리가 세계에서 인정하는 선진국이 됐습니다. 유엔에서 결정됐지 않습니까? IMF에서 선정한 10대 그룹에 대한민국이 당당히 껴 있습니다. 올림픽과 월드컵을 개최한 나라입니다. 1위의 세계 1위의 조선업입니다. 일본, 중국을 우리가 앞섰잖아요. 태평양에 떠다니는 유조선의 60%는 한국산이라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IT, 인터넷 기술이 세계 1위입니다. 지금 인터넷 기술은 대한민국을 따라갈 사람 없잖아요. 축구하고 야구를 동시에 4강 들어간다는 우리가 최초의 국가입니다. 영국에는 축구는 잘하지만 야구는 못합니다. 미국은 야구는 잘하지만 축구는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축구도 잘하고 야구도 잘하는 최초의 국가입니다. 세계 불고 있는 소위 말하면 K-팝 한국 열풍, BTS 오징어 게임 한류 열풍은 지금 세계 모든 면에 좀 앞장서고 있는데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수주도 1등이고 인터넷 기술도 1등인데 근데 문제는 왜 우리의 행복 지수는 끝에 머물러 있을까요? 이게 문제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야 할 생존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자 여러분 혹시 시골에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죠? 메뚜기 색깔을 아십니까? 내가 강의할 땐 메뚜기 색깔 맞추면 내가 상품을 주는데 여기서 그럴 수 있으니까 메뚜기 색깔을 혹시 알게 우리 혁신한다 그러고 변화를 얘기합니다. 혁신과 변화 얘기합니다. 그 메뚜기 색깔이 무슨 색깔일까요? 초록색. 초록색 50점. 아, 변한다. 변한다. 맞습니다. 메뚜기가 이게 메뚜기 색깔입니다. 이 초록색이죠. 이게 메뚜기입니다. 이 갈색이죠. 왜 그럴까요? 메뚜기는 벼잎사기에 따라서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벼잎사기에 따라서 변해 가는 것입니다. 이게 생존 전략입니다. 국가 트렌드에 맞춰가 살아야 돼요. 이게 메뚜기를 보면 생존 전략이 떠오르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이게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읽은 보물섬이라는 영화의 애꾸는 선장입니다. 이 보물섬의 애꾸는 선장이 진짜 애꾸는일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애꾸는입니까? 아닙니다. 뭐 칼싸움하다가 눈치 챌린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해적들은요 서로 죽이고 막 이러기 때문에 가판위에는 밝아요. 가판 밑에 들어가면 전기가 없기 때문에 어둡잖아요. 어두울 때 이 불만 가진 팀이 칼 가지고 찔릴까봐 밖에 있을 때는 한쪽 눈을 가렸다가 배 밑에 들어갈 때는 한쪽 눈을 거두면 금방 깜깜해도 적응되기 때문에 자기 살기 위해서 한쪽 눈은 가리고 다니는 것이 애꾸는 선장의 행각이라는 뭐 확인한 건 아닙니다. 제가 확인한 건 아니지만 그런 얘기를 제가 책을 봤습니다. 그런데 내가 변해야 세상이 변한다 그럽니다. 내가 뭘 변해야 될 거냐? 변해야 될 것이 자기의 생각이 변해야 됩니다. 늘 생각이 변해야 돼요. 또 뭘 변해야 되냐?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습관 얘기를 하니까 우리 시골에
살았습니다, 저는. 근데 시골에 살 때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밖에 나갔다 들어오실 때는 단모퉁이 들어오면서 기침을 하고 오십니다. 하고 오십니다. 그럼 우리 이제 막 놀다가 막 정돈하고 이제 아버지 오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집에 오면 해가지고 벽돌 옆에 침을 탁 뱉습니다. 그게 펴면 가래침입니다. 만약 서울 사는 사람이 우리 아버지처럼 그런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습관을 고쳐야 될 겁니다. 세상이 변하려면 내가 생각도 바꾸고 습관도 바꿔야 된다. 세 번째는 환경을 바꿔 나가야 되는 거죠. 옛날에는요, 여러분 까치집을 보셨죠? 까치집이 옛날 까치집과 지금 까치집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까치는 세대가 되니까 집이 맨날 그거 됩니다. 근데 우리는요, 아파트 가보면 언제 지인가 대한 보면 알잖아요. 건축 자재 보면 압니다. 늘 환경을 바꿔 나가니까 그렇습니다. 또 하는 것은 비전도 바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비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꿈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젊어서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너 내중에 커서 뭐 될 거냐? 이래 물으면 대통령이요, 뭐 장군이요, 장관이요 했습니다. 군대 갔다 나올 때 이제 친구들이 너 내중에 나가서 뭐 할 거야? 이러면 나 공무원 시험 봐야지, 뭐 직장 취직해야지. 공무원들 퇴직 공무원들 나오면서 이제 나가서 뭐 할 거냐? 이러면 아파트 경비죄라도 알아봐야지, 뭐 이렇게. 비전도 시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바뀌어 나가야 됩니다. 이걸 못 바꾸면요, 먼저 앞서가면 먼저 보는 겁니다. 올라가면 멀리 보는 겁니다. 공주에 제가 알밤스로 가끔 가는데 가면요, 남 간 자리 뒤따라가면 알밤이 없습니다. 또 멀리 높이 올라가면 알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서가면서 높이 올라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약점을 극복해야 되는데 쉬운 일이 아니죠. 뭔 약점이 있느냐? 스스로 알아서 살아야 됩니다. 얘들이 지금 어린애들은 지금 유치원에 다니면서 이러겠지만 얘들이 죄송합니다. 내 인생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누가 대신 살아줍니까? 두 번째는요, 경제활동을 해야 됩니다. 돈을 벌어야 됩니다. 돈 벌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부모로부터 큰 유산 얻는 사람은 평생 돈 안 벌지만은 대부분은 돈을 벌어야 됩니다. 세 번째 약점은 뭐냐? 연습개입이 없습니다. 실패라는 거죠. 이 찰스 황태자하고 다이애나 비가 세계 결혼이라고 세상에 떠들어서 기억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 근데 이들은 경험해보지 못한 결혼 생활에 담자리 실망을 해가지고 이혼해가지고 다이애나 비는 교통사고로 죽고 찰스 황태자는 옛날 애인 불러가지고 다 재혼하는 바람에 지난번에 황제 즉위할 적에 영국 사회에서 여론의 비판을 받았던 것이 경험해보지 않은 것 때문에 자기 떴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은요, 모든 것이 경험해보지 모두가 첫날이면서 그게 바로 본 게임입니다. 연습 게임이 없어요, 인생은. 그래서 우린 지내간 것은 어차피 오늘과 미래로 가는 동안에 지내간 것은 어떤 것이든 지금 고칠 게 없습니다. 지내간 거 가지고 한탄하지 마세요. 왜 내가 그랬을까? 왜 그때 그럴 걸 하지 말고 지내간 건 어제는 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야, 오늘까지 사는 게 감사하다. 오늘은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때 희망을 미래에 갖는 거예요. 내가 아들을 학교 보냈더니 공부 못해. 둘째 잘할 거다. 둘째도 못해. 손자 잘할 거다. 미래 꿈을 갖는 것. 전세 살고 있어. 나도 돈 벌어가지고 내 집 갖겠다. 꿈을 갖는 것.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나간 건 다 감사하고 오늘은 만족하고 희망은 내일에 갖는 인생. 이것이 인간의 삶의 약점을 극복하는 기본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선택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 여러분 혹시 이게 여러분 사진이 보이시나요? 이게 누군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아시는 분 있으면 아마 아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아버지니까 여러분이 아실 길이 없죠. 내가 강의할 때만 아버지 사진을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우리 아버지 내가 봐도 우리 아버지 잘생기셨습니다. 시골에서 이장을 28년 하셨어요. 글씨도 잘 쓰시고요. 노래도 잘하십니다. 근데 나는 아버지를 원망했어요. 왜 원망했느냐? 나는 중학교
다 해다 말다 했고 고등학교를 안 보내줘가지고 농사 지었습니다. 농사 짓다가 도저히 공부하고 싶어서 집에서 쌀 한 말 엄마한테 달래가지고 나가가지고 청주 나가가지고 신배들 하면서 고학하면서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공무원 돼가지고 대학 공무원 됐더니요. 어느 대학 나왔냐고 묻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왜 그걸 왜 물어봐요? 남 대학 나온 거를 안 나온 사람한테 괴로워요. 여러분이 혹시 대학을 안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어느 대학 나온냐고 물으면 아마 제 심정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야간대학을 다녔습니다. 야간대학 다니는데 아버지 야간대학 등록금 한 번 안 주잖아요. 내가 특히 아버지한테 원망했던 건 장가 갈 때요. 아니 세상에 방을 계약해 놓고 도배로를 갔더니요. 전세를 떠가지고 주인이 열쇠를 안 줘요. 왜? 잔금 치르래요. 그래서 제가 아직 잔금은 결혼식 부주돈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치를 생각인데 언제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지금 도배를 하려고 봤더니 잔금 치르라는데 아버지 돈 좀 빌려주면 안 될까? 이게 난 돈 없다. 그 어떻게 하겠어요? 결혼식은 다가오고. 그래서 우리 아내한테 대전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했는데 전화해가지고 야 지금 급하게 됐다. 도배를 하려고 했더니 잔금 치르라는데 혼수해 올 거 있으면 현찰을 좀 가져올 수 없냐 그랬더니 집사람이 갖고 뛰어왔어요. 그게 장롱상 돈을 갖다가 나한테 줘서 그 전세를 금을 주고 도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바람에 제가 늘 아내한테 죄를 진 심정으로 살다가 지난번에 노송강구에서 내가 8폭짜리 농 하나 사서 줬습니다. 그런데 내가 실수한 게 아버지한테 못 받은 건 딱 하나뿐이더라고요. 돈이에요. 나머지는 몽땅 아버지한테 받은 겁니다. 이 목소리가요, 지금 제가 좀 약간 아까 좀 연습을 한다고 좀 했더니 목소리가 좀 약간 갔는데요. 그리고 어제 제가 코로나 예방주사 5번째를 맞았더니 오늘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도 지금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83살짜리가 2시간, 3시간 서서 강의를 하고 이번 11월 달에도 몇 차례 강의를 해야 됩니다. 물론 줌 강의도 몇 번 있습니다. 하는데 이게 누구한테 받느냐? 아버지한테 받은 거잖아요. 근데 아버지를 원망했잖아요. 이 바보 같은 거예요. 주어진 여건에 감사하다 보면 아버지한테 감사한 일이 한두 가지 아니에요. 저는. 근데 돌이켜보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감사한 일이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폴, 홍콩 한번 가보세요. 여름에 가도 더워 죽어요. 그런데 겨울에 가면 또 더워요. 우린 봄이 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오고 이런 계절에 태어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거를 느끼자는 겁니다. 두 번째 뭐냐면 역할을 통해서 성취감을 느끼라는 겁니다. 이분이 누군지 여러분 다 아시죠? 나는 이분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분이 나이가 나보다 한 살이 더 많습니다. 이분은 40년생인데 옛날 수사반장 형사 같아요. 젊어서 그걸 했어요. 그 다음에 전원일기 20년 동안 했는데 전원일기는 우리 아버지 같은 회장님 했어요. 요새는 한국의 밥상 전국에 다니면서 맛있는 음식 소개하면서 다니면서 머리는 툭툭하지만은 너무 연기를 잘합니다. 역할을 다 잘해요. 근데 여러분의 역할이 없을까요? 남편입니까? 남편은 남편의 역할이 있습니다. 역할 못하면요 다음번에 캐팅되지 않습니다. 최불암 씨가 잘하니까 전원일기에 계속 있었지. 못하면 벌써 캐팅할 때 잘렸지요. 근데 여러분 아내면 아내 역할, 선생님은 선생님 역할, 사장님은 사장 역할, 회장은 회장 역할, 역할을 소화해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역할을 소화하면서 성취감을 느끼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이 번째는 가는 길을 다니라는 것입니다. 자, 도둑님이 물건 치고 도망가다가 땅갈 길이 나왔습니다. 가보니까 도둑이 사라졌어요. 경찰은 이 자리에서 어디로 가는지 도둑 어디 간 길을 금방 압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도둑님이 도둑은 반드시 왼쪽으로 갑니다. 왜 그러냐면 지가 바른 길 다니면 도둑질 하겠어요? 근데 이건 유머입니다. 유머에 우리는 바른 길 두고 왼쪽 길로 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불법 부당한 거, 사기치는 거, 쏘기는 거, 공갈치는 거, 불법 행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른 길이 아니에요. 근데 왼쪽 길로 다니는 사람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신경 써달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소중한 보물을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나라에는 국보가 있습니다. 가정에는 가보가 있겠죠. 각자마다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보물이 있습니다. 저는 뭐 좋아하는 물건 많이 있잖아요. 저는 지갑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갑. 아내가 제주도 가서 말지갑을 갖다 줬는데 그게 너무 예뻐 멋있습니다. 그거 볼 때마다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거 내가 나름대로 누구한테 친구가 도로 하나 줘가지고 수석을 줬는데 수석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볼 때마다 행복을 느낍니다. 근데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의 보물이 다 있는데요. 자기가 쌓아 올린 이 공든탑, 이 돌멩이를 통해서 이렇게 쌓아서 올렸습니다. 참 아슬아슬하게 잘 지었지요. 이거를 누가 발길질로 한 대 중간을 질르면 와장창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남이도 넘어지만 자기 스스로도 넘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요즘 보면요. 자기가 쌓은 공든탑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게 너무 많습니다. 요새도 보니까 어느 배우가요. 아니 잘 나가자. 한 번 출연하는데 출연료가 한 번에 2억을 받는데요. 세상에 그게 돈입니까? 2억이에요. 근데 마약인가 뭐 무슨 뭘 했다고 해서 모두 하차되는 걸 보니까요. 어느 사람은요. 바람 펴가지고 하고 마약해서 하고 도둑질해서 하고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 많이 보잖아요. 정치인들, 연예인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가 그러니까 소중한 물건을 잘 간수해가지고요. 망신당하지 않도록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잘 유지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걸 집중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행복을 하는 길이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뭐냐면 낚시꾼들이 얘기를 들어보면요. 낚시꾼들이 월척을 하면 그렇게 기분이 좋대요. 이 낚시꾼은 이경규라는 친구가 TV 프로에 잘 나오는데 이때 기분 좋대요. 근데 진짜 낚시꾼이 기분 좋을 때는 옆에 낚시하던 친구가 월척해가지고 그래서 담다가 톡 내리트리면 그 순간에 기분이 좋다네요.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사초의 땅 사면 배가 아프다. 사초의 땅 사면 노래 불러주고 축가 불러줘야죠. 근데요. 남이 잘 되기를 바라야지 남이 잘못되길 바라거나 남의 불행을 기쁨으로 살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제가 결혼할 때 애들 결혼시킬 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며느리하고 아들이 딱 들어가는 거 보니까 그 기분이 좋아요. 아들 둘이니까 이둘 기분이 좋았습니다. 청첩장은 요새도 자주 옵니다. 올 때마다 내가 남의 결혼하는 게 기분이 나쁘면 뒷돈 몇 푼 낸다 나쁘면 내 인생은 행복해. 남이 기쁠 때 나도 기뻐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 두 번째는 비교해보는 것이다. 이게 강남의 도곡동에 있는 타워 팰리스라는 빌딩인데 아파트죠. 이게 아마 하나에 지금 아마 한 50억 정도 갈 거예요. 방앗간에. 우리 집은 그렇게 못 가잖아요. 근데 비교해서 낮아지지 말라는 겁니다. 요새는 비교 헌법, 비교 행정, 비교 철학, 비교가 많이 합니다. 근데 비교하는데 비교하는 상대를 나하고 비슷하거나 나보다 못한 사람을 비교하면 나도 높아지지만은 우월감 갖지만은 높은데 비교하면 돈이나 경영이나 모든 게 비교하면 못생겼다. 왜 나는 장동건처럼 못생겼느냐? 여자들은 왜 나는 이영애처럼 나는 왜 김태희처럼 못생겼느냐? 비교를 걷다 하지 마세요. 더 못생긴 사람한테 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가족을 잘 돌보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 이 사진도 누군지 모르시겠죠? 옆에 7살 먹은 때 만난 내 손자입니다. 이름이 그때 아주 장난꾸러기예요. 이름이 짜장면을 좋아하는데 짜장면을 우리 며느리가 잘 안 사주니까 이름이 나만 보면 할아버지 짜장면 먹으러 와야 돼. 그래서 둘이 짜장면을 갔습니다. 가서 내가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물어봤습니다. 집안이 잘 되려면요. 나보다 아들이 나야 되잖아요. 아들보다는 손자가 나야 됩니다. 걔네가 그 생각을 하면서 손자보고 물어봤습니다. 너 아버지보다 잘하는 거 있어? 있다는 거예요. 뭐냐한테 80이래요. 그래? 너 80은 아버지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름이 그래요. 할아버지 한번 할까? 아니, 할아버지 도전하는데 내가 피할 수 있어요? 하자. 제 80임을 잡았습니다. 이날 누가 이겼을까요? 손자가 이겼습니다. 왜? 내가 져줬으니까. 그랬더니 손자는 이름이 7살의 철부지가 그냥 할아버지 이겼다고 앞 그 식당 복도를 떠다니면서 깡충깡 뛰면서 할아버지 이겼다고 자랑하러 오더라고요. 너무 좋아해요. 나는 왜 이겼느냐? 손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손자를 기쁜 일을 위해서 내가 쳐준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시나요? 안 하셔도 가끔 다투시죠. 다투면 남자 목소리 크다고 큰 소리 치고, 어느 사람은 또 부부싸움에서 두드려 패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를 이겼다고 칩시다. 아내가 남편이 이겼다고 칩시다. 그럼 이겼다고 해서 우승 겁 갖다 안겨주고 면사무소 동사무소 와서 태극기 올려주고 메달 달아줍니까? 세상에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은 자기 가족끼리 싸워가지고 이겨가지고 내가 이겼다고 큰소리 치는 바보 같은 겁니다. 남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희생하고 져주는 겁니다. 돌보고 사랑한가, 이거를 나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랑하는 마음은요, 간직하고 느끼는데 꼭 사람에게만 필요한 건 아닙니다. 요새 이 강아지가 이게 요즘은, 옛날에 애완견이랬는데 요새는 애완견이라면 욕먹습니다. 애완견이라면 안 됩니다. 뭐라 해야 되냐 아시죠? 반려견입니다. 이 화분입니다. 화분이 아닙니다. 요새는 반려식물입니다. 지금이요, 나는 이 애완견 키우고 이러는 거 난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많이 키운 사람 중에 아기가 없습니다. 아기를 안 낳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개를 사랑하는데 쏟으니까 아들이 없어요. 자식을 낳지 않으니까. 이게 우리나라는 문제인데, 지금 뭐 요새 어디 갈 때 개를 갖다 왔다 맡기면 우리 호텔비보다 더 비싸야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동반자가 있는 건 좋지만은, 반려견이 있는 건 좋지만은, 우리가 더 중요한 건 소확행, 워라밸, 따뜻한 말. 행복이 여러 가지가 있다. 소확행, 뭐 다 아는 얘기죠. 소소한 일에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때 시원한 바람이 들어옵니다. 보니까 파란 하늘에 새 한 마리가 앞에 와서 까치게 합니다. 아, 기쁜 소식이 있는 모양이라. 길거리 가다 보니까 풀꽃이 있습니다. 어느 시인처럼 풀꽃 자세히 보아 예쁘다, 너도 그렇다. 진짜 꽃 한 송이 보고 기뻐하면서, 워라벨, 옛날에는 죽자 타다 일했지만 요새는 워라벨이라서 요새는 직장의 일과 일을 겸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을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 느끼면서, 자, 돈이 전부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게 좀 추한 모습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살아있다는 것이 행복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내가 추억이라고 썼는데요. 2016년도 1월 3일부터 1월 15일까지 제가 심근급성 경색으로 쓰러져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병원에서 전기 충격기로다가 살려나가지고 결국 스텐트 3개 받고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중환자실에 있었는데요. 이 중환자실은 여러분 지옥입니다. 침대에서 한 발짝 못 나오게 합니다. 대변, 소변 거기서 봐야 되고 음식도 거기서 먹어야 되고 못 나옵니다. 이게 거기 엿새가 있었는데요. 난 지옥이 여기구나 생각했습니다. 근데 내가 한 열 며칠 만에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예, 좀 부끄럽습니다만은 이게요, 사실 죽었다 살아났다는 걸 생각하니까 이게 엄청나게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공교롭게도 아내가 다시 뭐 수술을 했습니다. 1차 수술을 했습니다. 2차 수술 16년도 10월 13일에 했습니다. 그 해입니다. 근데 아내가 병원에 입원할 때 남편은 이렇게 가서 위로해줘야 그게 남편 역할이죠. 근데 우리는 크리스마스 날 트리 앞에서 이렇게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완벽하다고 됐고 이제 살게 됐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또 다툽니다. 뭐냐면 내가 이게 조천 포럼에 갔다가 의자에 걸려 넘어져가지고 눈알이 깨지고 코가 낮아지고 피가 토하고, 이게 갑자기 이런 상을 당했습니다. 공항 터미널에서 이랬습니다. 그래서 119 가가지고 아산병원에 가서 이 꼴로다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눈이 멍이 들고 코가 낮아지고 코가 3mm가 낮았대요. 근데 젊어서 같으면 코를 세워야 되는데 나이 들었으니까 숨 쉬는데 불편했으니까 그냥 해서 살았는데, 제가 내가 사실 코만 세웠으면 지금보다 인물이 더 낫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6월 29일이잖아요.
자세히 보세요. 10월 4일 날 단양 리조트에서 세종시 새마을 연찬하는데 나보고 강의를 해달라 그래요. 그래서 선글라스 쓰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눈에 멍이 들어서 도저히 안경을 못 쓰니까 선글라스 쓰고 왔습니다. 양해해 주세요. 그러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혹시 강의에다가 내가 다 취소했어요. 강의. 스케줄 매일 있던 강의를 취소하고 여기만 취소가 안 된대요. 그 담당자가 웃기는 친구예요. 절대 새마을 그 강의는 이보 교수님 말고는 이보 교수님 한 사람이 없으니까 돌아가시더라도 여기서 돌아가셔야 됩니다. 꼭 가셔야 됩니다. 이래. 그래서 갔어요. 가서 혹시 하다가 죽거든 여러분 작년에 취소했더니 박수를 막 치더라고요. 근데 그 박수의 의미가 죽으려는 박수인지 사는 박수인지 지금도 농담하고 웃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지난번에도 아산병원에 촬영을 했습니다. 왜? 심장에 대한 것이 다시 고장이 나가지고 또 촬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는 건 많은데 행복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청렴 인생과 삶의 지혜를 말씀드릴 텐데요. 자, 왜 꿈을 꾸다 이런 얘기잖아요. 꿈을 꾸다. 꿈을 꾼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꿈을 꾸다? 꾸다? 꾸는 게 뭐예요? 돈을 꾸어달라, 빌려달라는 거죠. 꿈을 꾸다? 이것은 익혀가는 거죠, 꿈을. 꾸다, 꾼다는 거죠. 그런데 꿈은 개인 소망이 있고 집단 소망이 있습니다. 자, 꿈은 무엇을 원하느냐? 그 다음에 이루고 싶은 게 뭐냐? 그 다음에 세종대왕의 꿈은 뭘까요? 한글을 창제하는 게 꿈이었겠죠. 근데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지 않았다면, 우리가 언어가 없고 글이 없다면 아마 지금 중국에 속국이 돼 있을 겁니다. 만주족, 여진족, 거란족 다 우리보다 왕성했던 민족들입니다. 지금 중국에 흡수돼 가지고 국가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언어가 있고 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버텨나가는 거죠. 반대에 붙어가지고 다니는 게 그게 세종대왕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양반은 꿈을 이룬 거죠. 신숙주, 성상문, 하회지, 박팽령 집현전에서 이 양반이 한글 맹글라고 했더니 밤에 나가보니까 불이 켜져 있어요. 집현전에 가보니까 열어보니까 학자들이 밤을 새워서 한글 맹글고 있습니다. 그다음 몇 사람은 엎혀서 자고 있습니다. 그 공룡포를 벗어가지고 자는 사람에게 어깨 얹어주고는 실멋이 나왔습니다. 아침으로 보니까 이 친구들이 어제 임금이 왔다는 걸 보니까 그 임금에게 충성을 안 하겠습니까? 이것이 뭐냐? 그다음에 미국의 마틴 루터 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아시다시피 39살에 암살당했는데요. 이 사람은 흑인이면서 흑인 인권 운동가입니다. 흑인이 흑백 문제가 문제돼가지고 자이언트라는 영화를 보면 흑인이 백인 식당에 들어갔다가 얻어맞고 나오는 거 저는 보셨잖아요. 버스도 흑인 버스와 백인 버스가 다릅니다. 흑인들은 인간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쿤타킨테라는 영화 여러분 보셨죠? 그런데 연설했습니다. 뭐라 그러냐?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내 아이들이 피색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인격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나라에 살게 되는 꿈입니다. 나의 꿈이 있습니다. 이렇게 연설하고 다니다가 백인들에게 암살당했습니다. 그런데 루터킹 목사는 결국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대단한 친구죠. 그런데 이 꿈이 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이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흑인이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흑인이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그 꿈은 모여지면 그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꿈을 이룬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양반이 연설을 그날 2008년도 11월 4일 날 대선 승리 연설은 지금 들어보면 진짜 멋집니다. 미국의 모든 것이 가능한 국가라는 것에 대해서 회의를 갖고 있는 분이 있다면 건국 선조들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여줬습니다. 오늘 밤이 바로 그날입니다 하고 환호를 일으켰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흑인의 대통령이 되는 꿈을 이룬 거죠. 되고 싶은 게 있다. 우리도요. 우리나라도요. 양반 상놈이 있었습니다. 차별이 심했죠. 남녀 차별이 엄청 심했습니다. 우리 어려서만 해도 어머니는 상회에 밥을 먹지 못하고 문 앞에서 그냥 방바닥에 놓고 혼자 박살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얻었잖아요.
산업공상, 사실 우리는 시골에서 옛날에 뱃사공이라든가 뭐 가파치 아니면 뭐 백정, 소위 고기 한 사람 취급 안 받았잖아요. 반말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꿈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가난해도 부자를 꿈꾸고 내가 못 배워도 자식을 가르치고 실패도 다시 희망을 갖고 행복을 추구하는 이런 사회가 된 거잖아요. 이게 꿈을 이룬 것입니다. 양반의 꿈을 아니라 상놈이라는 직책의 꿈을 꿔가지고 이제 양반성이 사라졌습니까? 이 꿈을 이룬 거죠. 그런데 꿈은 결국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인문학 얘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면 사람을 만드는 학문입니다. 여러 가지 학문이 있지만은 뭐 물리도 있고 뭐 과학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인문학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역사학과 철학과 종교학과 언어, 문학, 포가라는 학문이 인문학이라고 말합니다. 인문학 쪽에서 우리가 다 모르더라도 한 가지는 역사는 알아야 될 것이 역사가 뭐냐. 과거 기록을 통해서 오늘을 이해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과거는 바꾸지는 못하지만 오늘날 해석을 통해서 미래를 보기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 풍습에 대한 명암을 과거 역사를 통해서 재조명하는 거죠. 왜? 6.25 사변의 전쟁이 참혹하니까 그걸 우리가 느끼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우리가 가나 지구의 싸움을 보면서 아픔을 느끼는 거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보면서 느끼는 게 다시 해야죠. 이런 걸 우리 일으켜주고 않겠다. 전쟁을 일으키지 않겠다 하는 게 우리 평화를 이끌까는 우리 국민들의 소망이지 않습니까? 북한의 핵 문제를 걱정하는 게 혹시라도 전쟁이 나올까봐 과거에 이걸 대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돌아보면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 난 고구려 역사를 참 아쉽게 생각하는 게 고구려가 만주를 지배했습니다. 장수왕. 고구려가 망했을 때는 발해가 또 만주를 지배했습니다. 근데 요새 그것은 중국 놈들이 동북공정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역사를 지들 역사에 편입시켜가지고 고구려도 자기들의 나라라고 주장하고 발해도 자기들 역사에 편입시켜 버렸습니다. 근데 꿈은요,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고 2000년 동안 헤맬 때 독일의 나치스가 600만 명을 총알이 아깝다고 가스지책을 시켜서 죽였습니다. 근데 국가가 없으니까 항일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국가가 있으니까 옛날 소말리아에 가서 해적들이 우리 배를 납포하니까 우리 석회군 선장이 그 선장했지 않습니까? 우리 배가 거 가지고 군함이 가가지고 걔들 잡아가지고 석회군 선장 살려가지고 우리 석회군 선장이 유명해졌지만은 사실 역사를 보면 임진왜란 역사상 가장 최악의 역사입니다. 7년 동안 전쟁을 했는데 우리가 국토가 완전히 닿지 않습니까? 다시는 이 같은 역사를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 1592년 일어나는데요. 1594년 1월 20일까 난중일기를 한 토막 징비록 난중 장롱기에 보면 1월 달에 이순신 장군의 일기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살을 베이듯이 추운 날이다. 오던 병도들이 움츠러져 떨고 있다. 군량은 바닥이 났다. 군량은 오지 않았다. 그래도 조선 백성의 참상은 땅 위에 지옥을 이뤘다. 땅 위에 지옥이 뭘까요? 부자가 서로 잡아먹고 부부가 서로 잡아먹었다. 뼈다귀를 길에 내버렸다. 굶어 죽은 송장이 길에 널렸다. 한 사람이 새로 쓰러지면 주린 백성들이 달려들어 그 살을 뜯어먹었다. 뜯어먹자도 머지않아 죽었다. 명나라 군사들이 술 취해서 먹은 음식을 토하면 군주린 백성들이 얼굴을 털어박고 빨아먹었다. 내가 이걸 읽다가 그 칼의 노래라는 소설에 나온 얘기를 그걸 읽다가 내가 정말 내가 넘쳤습니다. 아무리 서러워요. 우리 민족들이 언제냐? 4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400년 긴 세월 아닙니다. 100살짜리 노인네 4명 쓰면 그가 400년입니다. 이 치약의 피해 지금 우리가 일본을 외놈들이라고 하고 이러는 것은 한이 묻혀 있지 않습니까? 병자호란 이것도요. 세상에 인조대왕이 남한산성으로 피해갔잖아요. 강원도로 가려다가 길이 막히는 바람에 못 가고는 결국 거 갔는데 남한산성에 한 달치 식량밖에 없습니다. 포위당했죠. 밑에서 오랑캐들이 와서 청나라식 있으니까. 그래서 싸우자는 다 주사파가 있고 주화파가 있고
그런데 결국 인조는 삼전도에 내려서 적장 앞에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다가 박으면서 이마가 피가 찢어져서 피가 저절로 흐르도록 잘못했습니다. 다진한 거겠습니다. 그것을 돌에 새겨가지고 삼전도비라고 해서 지금 속천동에 이 비석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게 저들이 않는가 뭐냐? 여자들이요 40만 명이 끌려갔어요. 부인도 끌려가고 처녀도 끌려가고 끌려가도 뭐가 있느냐? 뭐 군량가도 가고 빨겠지만은 가서 여자들이 가서 걔들의 놀이개통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고생스럽겠어요. 도망 나왔죠. 돌아와서 고향에 들어오면 그게 환양녀입니다. 고향에 돌아오는 여자입니다. 아내가 거 갔다 온 아내를 받아들이겠습니까? 유교 사상이 심한데 갔다 온 딸을 누가 며느리 삼겠습니까? 그래서 인조대왕이 삼전도 항복한 인조대왕이 세검정에 가서 깨끗한 물에다 몸을 목욕하면 다시 깨끗한 몸이 되니까 집으로 돌아가고 시도 내고 며느리 삼으라 칙령을 잃을 정도로 그 비참한 거 이게 소위 병자호란입니다. 이거 잊어서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일 합방 30년간 광복 해방이 됐지만 6.25 38년 6.25 500만 명이 사상자가 났습니다. 전쟁의 아픔이라는 건 이건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더한 것은 우리가 4.19 5.16 민주화운동 또 월남전 서독 광부 간호사 파견 남북 대결 이 모든 것들이 성장하고 경제성을 기억하고 다짐해야 될 것입니다. 현재가 밝으면 과거 얻은 것도 빛이 납니다. 우리가 정주영 씨가 옛날에 가난했던 얘기를 해도 빛나잖아요. 근데 지금 노숙자가 앉아가지고 옛날 내가 사장이었다고 그러시면 빛나겠습니까? 오늘 빛나는 한국을 빌가지고 과거 얻은 역사를 바뀌면 안 된다는 이게 인문학을 배우는 사람의 역사의 학문의 기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4월 민주혁명의 제조변의 책을 보면요. 50주년 기념 책입니다. 여기에 보면 책의 180페이지에 보면 전익과 이용이 이보규, 김사령, 조관영 내 친구들입니다. 주모자로 참여했다. 5명 내지 20명이. 내가 주모자라고 여기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지요. 역사인데 지금 그래서 우리는 학교에다가 4.19 기념판을 맹글어가지고 우리끼리 맹글었습니다. 누가 돈 준 것도 아닙니다. 맹글어서 여기 보면 이보규가 뒤에 여기에 보면 이보규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 역사라는 건 이게 왜 하느냐? 부정선거잖아요. 부정선거. 지금도 부정선거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부정선거를 하는 게 재판받아도 그런 게 있지만은 역사는 되풀이해도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하기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역사는 반복되는 것입니다. 제가 추억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강북에서 바라온 강남 쪽 송파에 있는 롯데타워가 있는 바로 잠실대교 건너편입니다. 이게 한강입니다. 내가 한강사업 본부장을 했다 그랬잖아요. 내가 한강 본부장 때 이게 한강의 모습입니다. 고수부지가 있고 벽돌로다가 도로다가 축달 싸가지고요. 강북의 뱀이 강남으로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올라오질 못해가 뱀이. 그런데 잔디만 있고 이날 뚝섬에 있던 큰 버드나무 한강 개발할 때 다 폈습니다. 물을 때 방해한다고. 근데 이게요. 내가 유럽에 가보니까요. 유럽에 그런 나인강을 보니까 이거하고 전혀 다른 게 뭐냐 했더니 나무가 많이 있더라고요. 나무가 강에. 더 깊이 올라가니까 독일 상으로 올라가니까 나무 숲속에 강이 흘러요. 그래서 내가 서울 와가지고 그 당시에 서울시장이 그 당시에 제가 있을 때 시장이 고건시장이었습니다. 시장님 나무를 심겠습니다 했더니 야 그 비 오면 괜찮겠어? 가운데는 물이 흐릴 때 고수부지는 나무 심어도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날 이 양반이 그러더라고요. 나보고 야 너 비 오면 어떡할 거야? 비가 왔습니다. 이게 죽으면 큰일이잖아요. 고수부지에 물이 이렇게 들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걱정 없어서 이게 이렇게 변했잖아요. 나무 한 그룹던 여의도야 지금 이렇게 변했습니다. 물론 이게 내 혼자 한 건 아닙니다. 내가 본부장 때 처음에 시작했다는 자부심을 갖는 거고 이걸 추억의 한 토막으로 간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2000년도 가슴에 훈장 하나 달고
정년퇴직가 된 게 2002년도 상반기에 정년퇴직이 됩니다. 이 추억이죠. 내 추억을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실 소박한 꿈이 있습니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우리의 소박한 꿈은 다른 게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겁니다. 그러면 섭생과 운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노력과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경제 여유를 가지려면 이윤을 남기고 저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년날까지 우리가 저 세상 갈 때까지 여유를 갖까 앞으로. 그런데 인생은 마라톤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것은 왜냐하면 이 마라톤은요 몇 사람이 있든 우승자는 한 사람뿐입니다. 황영조 올림픽 때 황영조가 1등 했어요. 나머지 그럼 다 망했느냐? 아니에요. 마라톤은요 요새 마라톤 대회 가면요 한강에도 마라톤 대회가 많이 열립니다. 나도 그 가서 행사도 많이 해봤는데 첫 번에 시청할 때 5km만 뛰겠다, 10km 뛰겠다, 하프 뛰겠다, 완주할 때 기록을 단축하겠다. 뛰는 목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뛰는 사람은 5km만 뛰어도 달성하는 게 성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공이 1인자만 되는 게 아니라 앞서간다고 1등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뒤에 간다고 꼴찌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축구도 보면요. 전반전, 후반전. 오늘 아까 조그맣게 여자 올림픽 예선전 태국하고 하는 거 보니까 잘하더라고요. 근데 축구는요. 전반전, 후반전, 연장전, 승부 차이까지 가야 끝납니다. 야구도 9회 말 가야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은 1, 3모작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1모작에는 결혼하고 아기 낳고 학업 공부하고 취업하고 생애 최정상 정년퇴직할 때까지가 우리 1모작이라고 봅니다. 2모작은 뭐냐? 100세 세니까 옛날에는 80년대만 해도 평균 수명이 65세였습니다. 지금은 평균 수명이 83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존 조작을 세우지 않으면 이 모작을 잘 산 사람이 송혜씨를 얘기하잖아요. 송혜씨는 95세까지인가 현역 사회를 했으니까. 근데 이게 이 모작이 끝나면요. 어디 가냐. 3모작은 이겁니다. 길쳐가고 있거나 집행을 지고 있거나 남의 도움이 없으면 생활하지 어떨 때. 이게 3모작입니다. 이게 웰빙 웰당 얘기가 나온 건 이때 나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거 어떤 얘기가 뭐냐면 3모작은 죽은 다음에 어디 가면 묻힐 거냐. 묘소에 들어갈 거냐? 아니면 국립묘지에 낙골당에 갈 거냐? 아니면 국립묘지에 갈 거냐? 사실 유관순 열사는요. 유관순 열사는 시체를 찾지 못했습니다. 서대문 영무소에서 순국한 다음에 시체를 이태원동 어디다 묻었다는 기록만 있을 뿐인데 뼈를 추리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후손들이 이 안중근 의사의 묘소를 여기저기 세워가지고 추모하고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 사실 우리나라에 영웅하면 안중근 의사죠. 이분이 고항이 뭐냐? 내가 죽고 나면 해방되면은 내 뼈를 한국에 갖다 달라 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안중근 의사의 뼈는 찾지 못해서 남산에 있는 안중근 숙모의 동상도 이게 상으로만 있지 뼈는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1, 2, 3, 4모작에 대비하는 게 뭐냐면 이 모작에서는 여생을 노후 대책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대비하라는 거죠. 3모작에는 실체라고 있으면 누가 내를 물어줄 거냐, 어디가 있을 거냐, 말년을 어떻게 살 거냐, 이것도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죽음에 대한 대비를, 죽음에 대한 공포를, 이걸 어떻게 따질 거냐. 저는 사실 얼마 전에 열애 전입니다. 장례를 옛날에는 장례식장이 아니고 집에서 할 때 매일 목사가 와서 설교를 하더라고요. 목사가 해요. 지금 어머니께서는 지금 천국에 계십니다. 거기 가면 추위도 없고 더위도 없고 춥도 않고 배고픔도 없고 꽃길만 있는 그곳에 어머니가 계십니다. 우리 집안 4천형의 상가에 가서 들었습니다. 몇 번 들으니까 거기 가면 죽으면 천당에 가면은 춥도 않고 덥도 않고 배고픔도 없다면 야, 거기서 살지 모르 여기서 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종교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잊어주는 것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거 왜 꽃가마를 탈까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할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살아있는 사람에게 좋은 곳에 간다고 느끼게 만들어주는 그 동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대통령 차량보다 더 좋은 그 차를 타고 가요. 기차가. 이 세단은 왜 이렇게 할까요? 행여의 꽃가마나 이거랑 같은 뜻이죠.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좋은 곳에 가기 때문에 공포를 떨치기 위한 수단이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화를 해가 나가는데 변화는 두 가지가 얼굴이 있다. 하나는 발전 에너지, 잘하고 공부하고 돈 벌고 하는 이런 게 상향해야 됩니다. 상향적 변화. 하향적 변화는 죽으러 가는 겁니다. 노화, 퇴폐, 질병, 나쁜 습관. 이게 이제 변화가 두 가지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 변했다 하면 죽는 거냐, 더 잘하는 거냐, 이죠. 근데 변화도요, 법과 윤리도 변해요. 시대의 가치에 따라 다릅니다. 다양한 식욕구가 변하기 때문에 새로운 문화가 창출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취향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16살이잖아요. 남원 군수의 아들이 동네에 있는 미성년자 데려다가 거시기 했다면 지금 같으면 아마 난리 날걸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통했습니다. 그때는 통했습니다. 심청전 공양미 300석가 팔려갔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팔려갔다는 의미가 인신매매잖아요. 사다가 뭐 했나요? 유학 보냈나요? 인당수에 빠뜨렸잖아요. 물에다가. 집단살인행위입니다. 칠거지약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칠거지약 지금 다 보세요. 애기 못 낳는다고 말 많다고 질투한다고 그걸 떨어내는 이혼서가 됩니까? 그때는 맞았는데 지금은 틀린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변화는 두 얼굴이 항상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 틀리는 게 너무 많다. 근데 삶에 갇히는 일이 뭐냐? 저는 그 생각입니다. 헌신하는 일이 제일 갇히는 일이다.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 국가 민족을 위해서 했다면 이 소위 국립묘지에 이렇게 국가에서 묘지를 세워가지고 매년 이렇게 총회해 주는 거, 이 헌신하는 일이죠. 두 번째는 봉사하는 것. 개천에 쓰레기 줍는 거를 혼자 지려면 하루 종일 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사회단체에서 나서가지고 전부 쭉 하면 깨끗하게 해주는 거. 이게 사회봉사죠. 이게 돈 받고 하는 일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사회발전을 이끄는 것. 아마 지금 코로나 백신 개발을 진짜로 한 방 맞으면 끝내는 거 나온다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겠습니까? 사회발전 이끄는 삶. 그게 제가 연구소도 사회발전 연구소라는 이름을 붙인 것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돈 받고 하는 일은 노동입니다. 대값이 하는 봉사죠. 여러분, 지금 강의할 때도 내가 돈 받고 한다 이러면 그건 강의 노동자입니다. 돈 안 받는다 그러면 봉사자죠. 근데 봉사도 때로는 가치로 되기 때문에 가치는 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해를 다운사이징이라는 얘기는 서울에 큰 집에 삽니다. 다 애들 결혼하고 나가면 두네 살면 큰 집에 청소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교회로 나오면 조금만 좀 나오면 나도 송파에서 28년 살다가 성남으로 이사한 이유는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주거생활을 환경정리하면 조금 공기 맑은데 조에 오면 얼마나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수입이 감소하지 않습니까? 나이 들면 수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가용 타던 거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다니면 생활비도 들이게 되고 또 지하철 타면 운동도 많이 하잖아요. 걷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운동되고 이게 수입이 감소하면서 소비자라고 해서 줄여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생활용품을 간소화라는 거죠. 제가 이게 옛날 전시회 가서 100만 원 주고 산 전시회입니다. 이거 이사하면서 어디다 옮겨 다닐 데가 없더라고요. 이거 누가 가져가라고 페이스북 올렸더니 행복에너지 권회장이 쫓아오더니 내가 가져가겠다. 갔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 시우지라고 10년 동안 모은 겁니다. 서울시의 600년사가 여기 다 기록됐습니다. 이게 요새 볼 시간이 없더라고요. 이거 난 뭐예요? 그랬더니 누가 가져가라 했더니 작은 도서관 하는 우리 김 회장이 와서 자기가 도서관에 놓겠다. 그래서 줬습니다. 백과사전, 세계 백과사전. 이거 한 권에 3,000원씩 옛날에 69년도에 봉급이 9,000원 받을 때 3,000원 주고 월부로 샀던 건데 15권을. 지금은 나눠줬더니 이게 어디 갔는지 인천의 뭐 호텔에 러비에 전시돼 있더라고요. 도자기가 많았습니다. 도자기 전시회 때 가지고 내가 50만 원 주고 샀는데요. 이게 어디다 놓을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했더니 누가 깨가지고 이불에 싸가지고 깨서 쓰레기통에 버린다고 그러네. 이걸 누가 가져가라 했더니 우리 아나운서가 와서 쫓아와서 그 도자기 다 주십시오. 줬습니다. 다 줬습니다. 그 글씨, 이 서경모 스님이 쓴 글씨, 이것도 또 마술협회 회장이 와서 가져갔습니다. 이 상패, 이거 아마 누구나 다 있을 겁니다. 뭐, 기념패, 승진패, 뭐, 감사패, 이거만. 이게 끓여놓고 보니까 뺑뺑 넣어놔도 끝이 없더라고요. 우리 밖에 넣어놨던 거, 박스에 넣었던 거.
다 버렸습니다. 이 명패 뭐 책상에 놓고 혼치혼치 때는 뭐 무슨 뭐 국장 뭐 가장 폼 잡았는데 이거 지금 누가 보고 이거 누가 보고 하겠습니까? 누가 손님 다 버렸습니다. 그다음에 사실 옷이라든가 뭐 넥타이 이런 거 다 책. 근데 행복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고 해도 안 될 일이 있습니다. 행복을 해야 될 일 하라는 것입니다. 이 뭐냐면요. 자, 잘 들으세요. 자기 의무입니다. 하라는 겁니다. 뭘 해야 되냐? 이건 지켜야 됩니다. 행복을 위해서 해야 될 일입니다. 뭐냐면 마음의 짐과 권위를 가볍게 버려야 됩니다. 항상 어르신들 얘기할 때 보면 나 때는 옛날에 내가 젊어서는 이런 권위 지금도 해봐야 아무도 자식들도 이웃들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이제 자기 지나간 과거의 마음의 짐과 권위는 싹 가볍게 버려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행복을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지나간 일 용서하기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놈 내가 얼마나 도와줬는데 나한테 돈 한마디 없어. 그럼 나쁜 놈 나한테 돈 꿔고 안 갚어. 그리고 꿔갔는데 안 하고 나한테 내가 저한테 도와준 게 얼마인데 내가 저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데 자식들에게 뭐 너를 키우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했는데 지나간 일이요. 잘못했던 잘했던 잊어버리고 용서하셔야 됩니다. 이거 내세운다고 누가 지금 소송이 되겠습니까? 아들에게 내가 해준 것만큼 네가 안 한다. 나는 너를 키울 때 매일 차 태워서 학교 보내고 데려오고 그랬는데 너 이놈아 아버지가 병원에 갈 때 뭐 차 좀 보내달라니까 뭐 오늘 바빠. 이거 용서하세요. 용서해야 됩니다. 가벼워지려면 지나간 일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부모와 자식을 보면서 독립하라는 것입니다. 자식은 요때가 자식이죠. 이거든 커서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 가고 군대 갔다 와도 진대고 시게 하면요. 이거 할아버지한테 인사하러 옵니까? 할아버지 안 온다고 서운합니까? 세상이 바뀐 겁니다. 독립하고 자식이 돈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자식도 이제 내 돈입니까? 걔들이 돈 줄 것 같습니까? 나도 아들이 잘 삽니다. 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아들 돈이지 내 돈 아니에요. 그걸 내 거라고 생각한 착각입니다. 자식은 그냥 울타리로 생각하고 나는 내 생각으로 그냥 살아간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거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미풍양속을 버리는 게 아니라 존중하되 세상이 바뀐 것을 알으라는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해야 될 일 있으면 하지 말을 게 있습니다. 하지 뭐냐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뭘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생각나고 내뱉는 거. 옛날 어른들은 그랬어요. 화낼 때 화내고 뭐 이랬어요. 근데 요새 젊은이들은요. 어른들이 말 함부로 하고 이러면 당장 싫어합니다. 내가 한번 내가 유튜브에 쇼츠에다가 버스를 타는데 경로석 교통약사석에 젊은이들이 쭉 앉았는데 내가 들어가서 쳐다도 안 보더라고요. 뒤에 보니까 노인들은 전부 버스 뒷자리에 앉아 있어요. 야, 이게 근데 나를 쳐다보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뒤에서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교통약자석 찍고 젊은이라는 사진 찍어가지고 쇼트에 올렸어요. 올렸더니 벌떼 대비도 대며요. 뭐냐? 늙은이가 무슨 자랑이냐? 버스, 지하철 공짜로 타는 주제에 머리 많으냐? 더한 것은 그걸 나를 어떻게 알았는지 소변면이 이렇게 좁으니까 머리가 빠지지. 머리구멍이 빠지니까 머리털이 빠지지. 내 머리 간식이나 잘해라. 이게 댓글이요. 소위 악성 댓글이 이거 우리 손자가 보고 아들이 볼까 봐서 검사도 얼른 지워버렸습니다. 사실 말을 내가 하는 것도 함부로 해도 안 되겠지만은 듣는 것도 함부로 말하는 것은 이것은 진짜 스트레스가 심하잖아요. 말 듣고 생명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고 말 때문에 괴로운 사람도 있고 잠 못 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 함부로 하지 마라. 두 번째는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흉보지 마라. 특히 가정에 며느리 흉보는 거, 아들 흉보는 거, 이웃 흉보는 거, 남 흉보는 거 허물은 덮어줘야 됩니다. 상처는 싸매줘야 됩니다.
흉보지 마라. 세 번째는 욕심 부리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이 사진이 뭐냐면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쪽에 가면 원숭이 사냥을 해야 되는데 원숭이가 너무 빨라가지고 도저히 잡을 길이 없습니다. 총도 잘 싸울 수 없잖아요. 근데 원숭이 잡으려면 이 통에다가 바나나, 원숭이 좋아하는 거 넣어놓고 끌어내서 나무에 뱉들어 놓으면 원숭이들이 지나가다가 그쪽에 바나나가 있으니까 손을 들어서 바나나를 잡고 나면 손을 잡으면 이게 아궁이가 좁아서 나오지 않습니다. 뽑으면 나오는데 근데 결국은 사람이 다가와도 이 바나나를 놓치지 않으려고 짚고 있다가 원숭이는 잡혀간다는 그런 사냥법입니다. 우리 손에 있는 거 좀 놓으면 되는데 아직도 권력 자꾸는 아직도 추악의 권력에 매달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에 매달려 가지고 돈 때문에 그냥 형제간에 의상하고 소송을 하고 돈 때문에 하고 명예 때문에 온통 소송을 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 제 주장이니까 반드시 옳은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이 있는 것은 정답은 딱 하나, 수학만 정답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가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그런 생각도 있는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깊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행복은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영향력의 순위가 어딘가? 사실 우리는 한을 가지고 있다 그럽니다. 한족이다. 한. 나는 그런 망하기 전에는 눈을 못 감어. 나는 그런 망하기 전에는 절대 눈을 못 감어. 너 아들 나가지고 손자 나가지고 내 무릎에 앉기 전에는 난 눈을 못 감어. 그 새끼 망할 때까지 나는 눈 안 죽을 거야.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이제 여한이 없다. 나는 오늘 죽어도 좋다. 생각해야 되는데 근데 누굴 위해 살게 되냐 보면 우린 대개 여기다 그림을 그려보면 여러분이 대입시켜 보십시오.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느냐. 나 자신을 위해서 살면요 가족들이 싫어합니다. 가족들에 살면 가족들이 존경을 받지요. 어느 지역사회를 위해 삽니다. 어느 직장 직토를 위해 삽니다. 국가를 위해 삽니다. 삶의 가치가 어느 사람은 인류 공영을 위해 삽니다. 태평양 한가운데서 지구온난화 방지하라고 프랑카트를 그리는 사람이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태평양 가운데서 이게요. 여러분은 왜 서울시장이 대통령보다 작아 보일까요? 공부를 못했나요? 대통령은 5천만을 핸들링하는 분이고 서울시장은 1,000만을 핸들링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 크기가 달라 보이는 거죠. 왜 국장이 과장보다 높아지는데 왜 높을까요? 국장 밑에는 과장이 5명 있습니다. 과장 밑에는 계장이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의 크기가 어디까지냐?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사람의 인격이고 삶의 가치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그런데 지혜로운 삶은 뭐? 절대 자랑하고 그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 노인들 만나면요. 자기 자랑, 우리 손자가 이번에 대학을 갔어. 우리 아들이 취직을 했는데 뭐 이걸 선물로 사왔어.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 친구가 차목 잡으면 그 다음에 안 나갑니다. 왜? 내 자랑이지. 자랑하고 그만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래도 내가 옛날에 영어를 좀 했지 하고 남 만나면 영어로 다 말하고 이러지 마세요. 골프 좀 친다고 해서 골프 안 치는 사람에게 야 골프가 뭐 이렇게 되는 거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만입니다. 두 번째 양보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려면 내가 양보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것입니다. 배려하는데 내가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친구랑 야탑동 역에서 5시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녁 먹기로 했습니다. 5시 10분 전에 갔습니다. 10분이 지나도 안 와. 10분이 지나도 안 와. 20분 지났습니다. 오지 않아. 그랬더니 전화가 왔습니다. 야, 내가 30분 늦겠다. 미안하다. 내가 차를 잘못 타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중이야. 어떡하지? 미안해서.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겠습니까? 상대를 배려한다면 천천히 와. 내 기다리고 있을게. 이건 B급입니다. 진짜 상대를 배려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야, 나도 아직 도착 못해서 야. 이게 상대를 배려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양보하고 배려하는 건 그런 거라는 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서하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뭐냐면 사진이 이게 뭔 사진이냐면 송파 놀이마당에서 리마인드 웨딩이라고 30장이 노인들이 다시 결혼식을 하는데 나보고 주례를 해서 내가 주례를 갔습니다. 요 말은 내가 그때 줄여서 합니다. 나이 들어서는 자랑을 교하지 말라. 아내에게도 마찬가지다. 양보하고 배려하라. 용서하고 인정해줘라. 내가 줄여서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보면요. 현대인의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은 이런 거지. 그냥 내 고집대로, 내 스타일대로, 내 지향한 과거대로 하면 이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 마중지봉이라는 말입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쉬운 말입니다. 이 삼입니다. 삼밭의 쑥이. 요새는 대마초가 요새는 뭐 마예라 그러니까 이건 대마초가 옛날에 다 많았잖아요. 대마초밭에는 쑥이라는 쑥봉자니까 쑥이 혼자 자라면 1m 20입니다. 대마초밭에 낸 쑥은 대마초가 키가 크니까 따라 크니까 2m, 3m 자란다는 거죠. 이게 마중지봉입니다. 함께 자란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마중지봉이라는 정신이 있어야 함께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다수자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대다수자는 서양 여자인데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당신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고 당신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함께 큰일 할 수 있다. 야, 이 수녀가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면 철학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하는 일 상대가 못하면 무시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일을 못합니다. 그 사람은 산에 가면 다람 죽었습니다. 그 사람은 건강합니다. 수영을 하면요. 한강을 그냥 건너갑니다. 나는 한강에 문제는 풍랑 빠집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내가 하고 있는 거 가지고 꽃이 되면 근데 함께 힘을 합치면 큰일 할 수 있다. 이게 마중지배라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가족에게 새길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반복적으로 한 행동의 결과이다. 이건 아스토텔레스가 말하는 말입니다. 이보규가 거기에 대해서 또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미래의 모습은 우리가 지금 반복적으로 한 행동에 결정된다. 제가 이 말을 뒤집어 온 겁니다. 그런데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수와리들은 다르다. 이런데 박지성 선수가요, 88올림픽 때 스타였지요. 박지성이가 영국에서 지금 지도자 수업을 받고 있는데요. 그 양반이 말하는데 이렇게 했더라고요. 지금의 역할은 공부를 하겠지만 더 큰 일을 위한 준비 과정이다. 야, 근데 이 축구 선수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이게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은 모든 앞으로 닥칠 큰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다 생각하면 좋습니다. 지금이 하는 게 리허설이라고 생각하면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추구하는 사람의 몫입니다. 노력하지 않고 얻어진 성공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제일 즐겨 쓰는 말 하나가 태양을 향해서 거느되게 비춘다는 말입니다. 태양을 보고 싶으면 태양을 향해서 걸어가야 보이지. 그런 속에 있으면 태양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태양은 태양을 향해서 건장해 비춘다. 근데 불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당신의 생의 일부를 남을 위해서 헌신하라. 생을 남을 위해서 헌신하라는 겁니다. 여기 우리 회장이 같은 분 월급 받는 거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치매협회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께 이것들 만들고 저한테 교재를 만들고 이게 뭐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죠. 그것은 실행이 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기주의, 나만 위해서 나를 위해서만 행하는 이런 것보다는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길거리에 가다가 쓰레기 있으면 쓰레기 주워서 치우는 것 하나. 또 돌뿌리 새서 넘어질 것 같으면 그 돌멩이를 치워서 애들 넘어지지 않게 가지는 것. 이런 건 남을 위해서 시작하는 것. 이것이 가치 있는 일이다 생각하면서 자, 사람은 슬퍼서 우는 거 아니냐? 울면 슬퍼진다. 다시 한번 말해볼게요. 사람은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울면 슬퍼진다. 이게 헤르만 헤세가 한 말입니다. 슬퍼서 우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울면 슬퍼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 가운데 또 하나가 이제 거울을 보라. 네가 웃으면 따라 웃고 네가 울면 따라 운다. 이게 사실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말 가운데 이 즐겨 쓰는 말입니다. 제가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여러분의 생은 이제 남은 인생은 나 자신보다는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도 좋겠고 성공을 위해서는 노력 없이는 기대하지 말아라. 그다음에 슬퍼하지 말고 기쁘게 웃으면서 살아.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한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체험한 진정한 행복과 삶의 가치를 여러분에게 나눠드렸습니다. 좀 재밌게 할 수 있지만 이게 대면 강의 같으면 좀 웃기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 줌 강의는 난 늘 해보지만 혼자 이렇게 방에 떠들고 있으니까 재미가 없습니다. 반응을 또 모르잖아요. 그런데 덕분에 오는 사람 사는 얘기를 제가 덕분에 했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죠. 두 번째는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말한 것이 인생의 삶의 지혜를 여러분에게 나눠드렸습니다. 그런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지난 3년, 5년 동안에 변화가 하나도 없었다면 오늘 강의를 듣고 내 강의를 듣고 이 변화와 이것을 실천이 없으면 여러분의 3년, 5년 후도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다. 나름대로 내가 무서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 얘기를 듣고 여러분이 한 가지라도 가슴에 와 닿았거나 아 그렇구나 했다면 그것을 실천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강의를 마치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악조건인 시골 산촌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거기서 공무원을 꿈을 꿨습니다. 아버지가 이장을 했기 때문에 저는 면직원이 좋다고 생각해서 공무원 되기를 원했습니다. 사실 고등학교 진학을 못해가지고 농사를 짓다가 야간 공고 신배달 출신이 4번 떨어지고 5번 만에 말단 공무원이 됐습니다. 나름 열심히 해가지고 전두환 대통령 때 새마을 훈장도 받고 김대중 대통령 때 훈장도 받고 최선을 다했고 후에는 용인대학교 호텔학에서 10년 이상 강의를 했고 지금도 파송이 넘겼지만은 이보기 TV를 운영하면서 유튜브에 내일 모레도 유튜브에 또 초청받아 갑니다. 가면 내가 얘기하면 한 100만 명 이상 보더라고요. 물리협회 회원으로서 시도 쓰고 아마 금년도에는 시집이 하나 나올 겁니다. 시도 쓰고 지금도 명강사를 꿈꾸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저녁에 늦도록 혼자 목이 아프도록 어제 코로나 예방차를 맞고 오늘 조금 피곤하고 하더라도 하고 있는 것은 명강사를 꿈꾸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이 내 생애 최고 날이다.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이 최고 날입니다. 그 다음에 아직 여러분이나 나나 영광스러운 날은 오지 않았다. 산천의 남천에서 불어오는 바람, 꽃바람이 아직도 다가오지 않았다. 그 다음에 한 번 인생 멋지게 살자. 이건 제가 강의를 할 때는 주먹을 쥐고 한국에 있는 여러분은 그냥 한 번뿐 인생하면 여러분 주먹을 들고 한번 멋지게 살자 마음속에 있지가 아닙니다. 한 번뿐 인생 멋지게 살자.